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던 거상의 마지막 거래. 옛날 조선 후기 평안도 지방에 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임이라 했는데 일찍부터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부를 이룬 상이었다. 임종은 수완 좋고 머리가 뛰어난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술을 내다보고 늘 꾀하게 살았다. 그러던 그는 환갑에 이르자 사랑채에서 지냈다. 이미 장성한 아들들은 작은 벼슬을 맞느라 한양으로 갔고 안채에는 부인과 며느리들이 지냈다. 그리고 임치용은 사랑채에서 손님도 만나고 세상 걱정도 하며 느긋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뒷짐을 지고 마루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잔뜩 찌푸린 하늘을 보았다. 언제라도 눈보라가 쏟아질 것만 같은 날씨였다. 눈이 어서 내려야지. 겨울 들어 한 번도 눈이 안 오니 다이 나지. 내년에도 흉년이 들지 말아야 할 텐데 말이야.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해 청나라에 흉이 들어 1월부터 도처에 도적이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곳 평안도의 흉년은 아니지만 수확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임종은 무역으로 사들인 잡곡을 이리저리 나누어 주고 내년 농사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간에서 식객으로 지내던 생원이 마루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영감, 지금 젊은 사람 3명이 찾아와 좀 뵙겠다고 말씀드려달랍니다. 호 들어오라 아시게. 임치용이 대답하자 구생은 대문간에 기다리고 섰던 세 청년을 사랑방으로 들게 했다. 임치용은 사랑방 보료 위에 앉아 세 청년의 인사를 받으며 그들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른쪽에 앉은 비쩍 마른 청년부터 이름이 무엇이고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자네 이름은 무엇이고 무슨 일로 왔는가? 예, 저는 장철이라 합니다, 영감. 이렇게 가난한 청년들에게 장사 미천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임종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가운데 앉은 적의 청년에게 똑같이 물었다. 내는 이름이 뭐라 하는가? 인생이라 하옵니다. 저도 장사 미천을 좀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임종은 다시 왼쪽 끝에 앉은 얌전하게 생긴 청년에게도 물었다. 그럼 자네는? 저는 조리라 합니다. 저 역시 영감 은혜를 부탁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임치용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엽전 3푼을 꺼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각각 엽전 1푼씩 주며 말했다. 자, 지금 준 1푼으로 각자 나름대로 이익을 남겨보게. 그리고 다음 장날에 여기 가져와서 1푼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게. 그것을 보고 내가 장사 미천을 내주겠네. 그 말에 새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나가는 모습을 임종은 가만히 바라보았다. 며칠 후 장날이 되자 세 청년 중 장철과 고인이 먼저 찾아왔다. 아직 조를 만나지 못해서 둘만 왔다는 것이었다. 그 말에 임치는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듣기로 했다. 그럼 우선 자네들 이야기부터 듣기로 하지. 얼마나 이익을 남겼나? 예, 저는 영감께서 주신 돈으로 집신 5켤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5푼의 이익을 남겼지요. 이렇게 대답하며 장철은 엽전 5푼을 내놓았다. 고인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영감께서 주신 한 푼으로 백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가지를 얻어 연을 만들었습니다. 연 4개를 만들어 파니까 8푼이 생겼지요. 고인 승도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놓았다. 참 잘들 했네. 임치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고 있는데 조아가 찾아왔다. 늦어서 송구합니다. 어서 오게. 그래, 자네는 어찌했는가? 예, 전 엽전 한 푼으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백지 한 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의주부사에게 청원글을 올렸지요. 절에 들어가 글을 읽으려는데 돈이 없으니 쌀을 좀 사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돈 10냥을 주셔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조아가 10냥을 꺼내 놓자 임치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뒷방으로 가서 돈꾸러미를 가지고 나왔다. 다들 고생했네. 집신산자는 안전한 선택이었지만 규모가 너무 적었네. 그리고 연을 만든 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돈을 벌었지만 그런 일은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가능하지. 의주 부사에게 청원글을 올린 자는 엉뚱했지만 대포가 큰 것은 아주 좋았네. 그렇게 말하며 임치용은 각각 돈꾸러미를 나누어 주었다. 집신산 청년에게는 3냥을 주었고 연을 만든 청년에게는 5냥을 주었다. 그리고 청원글을 올린 청년에게는 1000냥을 주었다. 자, 그걸로 각자 이익을 남겨보게. 그리고 1년 후 다시 나에게 오게나. 알겠는가? 예, 고맙습니다. 새 청년에게 돈을 나누어 준 임종은 혼자 피식 미소를 지었다. 그놈 참 엉뚱하기도 하지. 허나 인물이 너무 희고 고운 게 달이란 말이야. 자칫하면 방탕해질까 걱정된다는 듯 그는 3번째 청년 조화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평생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웬만한 관상쟁이만큼 자신에게 찾아오는 청년들을 잘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어느덧 약속한 날짜가 다 되었지만 임치용은 늘 하던 대로 태연하게 있었다. 그는 살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이란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선뜻 장사미천도 대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밖에서부터 한껏 수선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청년들이 돌아왔다. 장철과 고인은 나귀에 돈주머니를 실어왔고 조아는 빈손으로 와서 인사를 했다. 호, 자네들 돌아왔구먼. 그간 잘들 있었나? 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는 영감께서 베풀어 주신 은덕으로 무탈했습니다. 그리고 수천의 이익을 남겼지요. 잘들 했네. 헌데 왜 자네는 입을 꼭 다물고 있나? 별로 재미를 못 봤나 보구먼. 아까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꾸벅 앉아만 있는 조아에게 하는 말이었다. 조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다. 1년 전 영감께서 주신 1000냥으로 장사를 하려다가 제가 그만 평양에서 어떤 기생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그 많던 돈을 다 없애고 정신이 들었지요. 영감님께 뵐 면목도 없지만 두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해서 이렇게 빈손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아이고, 저런 평양 기생에게 당했구나. 임치용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 말에 조아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예, 혹시 다시 한번 절 도와주시겠습니까? 천을 다시 해 주십시오. 아, 도와주지. 임치용은 선뜻 대답하고 뒷방으로 가서 전대 하나를 가져왔다. 여기, 이 이양을 가져가게. 아, 정말 고맙습니다. 조안의 얼굴이 환해져서 고개를 조아렸다. 임치용은 다른 청년들에게 물었다. 자네들은 어떤가?
내 돈을 더 쓰겠는가? 아닙니다. 전 이번에 돈을 벌었으니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저도 이번에 번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수 없이 잘해보겠습니다. 임치용은 빙긋이 미소 지었다. 다행이구먼. 앞으로 잘 살펴서 해 나가게. 이 사람처럼 여색에 빠지거나 하면 안 되네. 예, 1년에 한 번씩은 찾아뵙겠습니다. 두 청년은 깍듯이 인사하며 돌아갔다. 조아는 굳게 다짐하며 물러갔다. 이번엔 절대 실패 없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다. 장철과 고인은 임지의 인사차 찾아오곤 했지만 조안의 모습은 그 후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조안이 찾아와 인사를 드렸다. 그간 편안하셨습니까? 별소리 다 하는구먼. 그래? 자네는 잘 지냈는가? 그간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조안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6년 전 전다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면목 없게도 다시 그 기생을 만났는데 으휴, 어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야지요. 영감님께서 주신 2,000양을 다 없애고 몇백 양만 남았을 때야 간신히 정신 차렸습니다. 조하는 그제야 기생에게서 빠져나와 개성으로 갔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인삼씨를 사서 강계로 향했다. 예로부터 인삼이 잘 자라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 인삼을 키운 지 6년째입니다. 이제 수확할 때라 얼른 해서 팔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가 보군요. 예, 송구합니다. 임치용은 그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시 500냥을 내주며 조안과 같이 떠나도록 했다. 그리고 한 달 후 조안은 수만 근이나 되는 인삼을 우마차에 실어 돌아왔다. 그 인삼을 쪄서 홍삼으로 만들어 청나라 상인에게 팔았더니 홍삼 값으로 30만 양이 들어왔다고 했다. 조안은 그 돈을 임치용께 전했다. 영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30만 양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임치용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수고를 많이 했으니 20만 양을 갖게. 10만 양은 내가 맡아두었다가 자네처럼 장사미천을 대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쓰겠네. 영감님, 정말 인자하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절 그동안 믿어주시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니 어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아는 감동하여 큰 절을 올리며 인사했다. 임치용 역시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도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또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봄날 임치용은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 먹는 어미닭과 병아리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어미닭을 따라다니는 귀여운 병아리들은 보기만 해도 흐뭇했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솔개 한 마리가 바람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병아리 한 마리를 낚아채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임치용과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나, 이 일을 어째? 아이고, 가라. 그놈이 병아리 한 마리를 채갔구나. 부인과 며느리들이 소란을 피우자 임치용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부인, 내일은 잔치를 좀 해야겠소. 동네 사람 모두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놀 수 있게 준비 좀 하시오. 예?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의 물음에도 임치용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누구 생일도 아니었기에 모두 의아했지만 임치용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임치용의 집에 모여들었다. 한바탕 술이며 고기며 배부르게 먹었고 풍악을 올리며 즐거워했다. 머무는 구원은 임치용께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이런 잔치를 벌이시는 건 까닭이 있으시지요? 임치용은 태연하게 말했다. 네, 조만간 세상을 하직할 거라. 사람들과 작별수를 마시는 거라네. 예? 깜짝 놀라는 구원에게 임치용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장사에서 성공하면서 털끝만큼도 손해를 본 적이 없었네. 그런데 어제 마당에서 놀던 병아리를 솔개란 놈이 채 갔단 말이지. 이건 내 운명이 끝났다는 신호일세. 뭐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 조금도 슬프지는 않네. 아이고, 아직 원기 왕성하신데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구원은 당황하며 주섬주섬 위로의 말을 꺼냈지만 임치용은 태연하게 술잔을 들었다.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받아들였기에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며칠 후 임치용은 속옷을 갈아입고 가족들을 불렀다. 오늘 내가 떠날 것 같구나. 그는 크게 초상을 치르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때는 헌종이 승하하고 철종이 왕위에 오르던 무렵이라고 한다. 임치용은 조선 후기에 실존했던 유명한 거상이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재물을 다스렸던 뛰어난 상인이었는데 드라마와 소설, 상도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임상옥과 비교되며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아이고, 조선 후기의 최고 거상 임치용 어르신, 자네는 누구신가? 저야 노가리 사랑방 전속책 장수입니다. 책은 예로부터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나? 좋은 책 많이 만들어 널리 전하시기 위해 찾아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임치용 어르신 일대기를 좀 써보고 싶습니다. 일대기는 무슨? 그저 한낱 장사꾼일세. 아이고, 그 무슨 겸손하신 말씀입니까? 장사에 대한 남다른 감각, 손해볼 일은 절대 하지 않는 통찰력, 이익을 주변에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신 도량과 소신을 이제까지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든 가득 차면 나눠야 하네.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지. 그런 분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좀 구상해 왔는데요. 한번 골라보시죠. 임치용의 머니게임, 대돈의 속성. 임치용 마을에는 임치용 잡화점의 기적, 도금술사, 당신의 비상금이 수명을 결정한다. 그만 돈 많이 벌었다는 착각. 그만하게 갑자년생 임치용. 어허, 죽고 싶지만 홍삼은 먹고 싶어. 그만 좀 하라니까. 아이고, 마음에 드는 제목이 없으십니까? 책 내기 전에 내 한 가지 부탁 좀 하겠네. 아유, 뭡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책 내지 말게. 어르신 제목이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십니까? 다른 제목도 있습니다. 전이란 무엇인가? 돈 균형의 쇠, 임치용, 혼자만 레벨업. 아이고, 다 귀찮은 이저리 치우게. 난 노가리 사랑방이나 들으며 쉬어야겠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최고의 상인으로 알려진 임치종에 관한 일화로 단순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과 신뢰 그리고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3명의 가난한 청년에게 작은 동전 하나씩을 주며 그들의 역량과 마음가짐을 시험했지요. 그 중에서도 2번의 실패 끝에 모든 돈을 허투루 쓴 조알이라는 청년에게 다시 기회를 준 임치종의 선택은 돈보다 사람을 믿는 그의 깊은 해안을 보여줍니다. 결국 조알은 인삼재배로 크게 성공하며 임치종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매가 병아리를 낚아채 가는 장면을 보며 담담히 삶의 무상을 받아들이는 임치종의 모습은 세상 만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아는
사람의 평온함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주어진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한양에 데려온 거지 처녀, 집안을 뒤바꾸다. 때는 조선 후기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이었지요. 한때는 3대에 걸쳐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마지막 후손 김학규가 허름한 초가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소나귀 안에서 마지막 남은 재산인 엽전 한 양이 체온마저 앗아가는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손바닥에 찍힌 둥그런 자국만이 한때는 묵직한 돈을 만져봤던 그의 과거를 희미하게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하늘이시여, 이 몸이 어찌 이 지경까지 되었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하지만 이제 한탄한들 무엇하리. 이 한 양으로 남아 쌀 한 되라도 사와야지. 디맛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해진 부포자락의 솔기를 비집고 들어와 맨살을 에이는 듯했고 그 바람 속에는 장터에서 풍겨오는 각종 냄새들이 섞여 있었지요. 부수한 떡 냄새, 짭조름한 젓갈 냄새, 그리고 그의 텅 빈 배를 더욱 쓰리게 만드는 밥 짓는 연기의 향기까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느냐.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에 충성하리라던 내가 이제는 한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신세가 되다니. 장터로 가는 길목, 김학규의 귀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비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서늘한 겨울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지요. 자, 보시오들, 이 계집아이 말이여. 15의 얼굴도 그런대로 봐줄만 하고 일손도 야무질 것이요. 어미가 죽어서 갈 곳이 없으니 헐값에 내놓는 것이요. 박서방, 저거를 보시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바람에라도 불면 넘어질 것 같은데 누가 저런 것을 사겠소? 저것 봐라. 고개도 못 들고. 아마 충격이 커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야, 저런 거 사다가 밥만 축내고 죽으면 손해 아니겠나. 김학규는 그 소리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그 소녀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들었지요. 15살쯤으로 보이는 소녀가 마치 겨울 가지처럼 바스러질 것 같은 몸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추위에 떠는 모습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마지막 잎새 같아 보였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렇게 참으로 딱하구나. 하늘이시여, 저의 끄는 모습을 어찌 참아보겠습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네. 이러다가 날 새면 이놈의 계집아이 먹이는 것만 손해야 아니겠나. 자, 두냥에 가져가실 분. 두냥이라니? 저건 한 양에도 비싸겠소. 뼈와 가죽만 남은 것을. 그때였습니다. 김학규의 손 안에서 마지막 한 양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동시에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지요. 그것은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부름이었을까요? 잠깐 말씀드려요. 오, 나리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무슨 미친 짓인가.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거늘. 이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조아린 저 작은 아이를 외면한다면 평생 양반의 자식이라 자칭할 면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양, 한양에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학규에게로 쏠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어떤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스며 있었지요. 저 양반이 정말로 한양이라. 글쎄요. 날이 이 계집아이가 비록 이 꼴이지만 값은 깎을 수 없소. 이것이 이 몸의 전부여. 김학규의 손에서 나온 동전 한 양이 희미한 겨울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빛이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지요. 노비상인 박서방은 그 동전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그럼 어쩔 수 없지요. 나리의 계집아이는 이제 나리의 것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저것이 얼마나 먹어둘지. 아니, 날이 당장 되게 쌀독이 비었다던데 저 쓸모없는 계집아이는 어찌하시옵니까? 차라리 그 한 양으로 쌀이나 사시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로군. 굶어 죽게 생긴 판에 남의 입까지 하나 더 늘리다니. 김학규는 그들의 비웃음을 들으며도 묵묵히 월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어깨는 더욱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지요. 김학규가 손을 내밀자 월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일어서거라. 아이야, 이제 너는 내 집 사람이다.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투명한 물방울들이 그녀의 여린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얼어붙은 땅 위에 떨어졌지요. 김학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고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고맙습니다, 나리. 이 몸이 비록 미쳐나오나. 됐다. 그런 말은 말라. 이제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이 장터를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김학규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누구는 그의 마음씨를 기특해 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얼마나 큰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놓게 될지를 말입니다. 참, 저 양반도 별시다. 저런 거짓골 계집아이를 뭐에 쓰겠다고. 몰라. 모르는 일이야.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그렇게 김학규와 월아는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앞서가는 김학규의 등은 여전히 쓸쓸해 보였지만 그 뒤를 따르는 월아의 발걸음에는 이상하게도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꿀 무언가의 시작인 것처럼 말이지요. 김학규의 초가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월아는 말없이 집안일을 도맡았고 비록 먹을 것은 보리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삭막하던 집안에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김학규는 월아가 빗자루질하는 소리, 물동이를 나르는 발걸음 소리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안함을 느꼈지요. 참 신기한 일이야. 이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그동안 나 혼자서는 그저 썩어가는 나무 냄새밖에 나지 않았는데 나으리 물을 끓여 놓았사옵니다. 몸을 좀 씻으시지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너는 언제 씻었느냐? 소녀는 괜찮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씻고 나면 너도 씻어라. 이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월아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온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주인을 말이지요. 그 눈빛에는 감동과 함께
어떤 경계심도 섞여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학교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비록 돈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침 떡장수 할머니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이고, 나리, 어서 오시오. 오늘 시루떡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 가져가시오. 아니 할머니, 내가 지금 돈이 무슨 돈 타령이여. 나리께서 예전에 우리 아들 글 가르쳐 주신 은혜를 잊었겠소? 자, 이거 가져가시오. 비맞기는 고마운 마음에 따뜻한 시루떡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떡에서는 달콤한 팥냄새와 함께 구수한 쌀 향기가 피어올랐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한 그의 입에는 절로 침이 고였지요. 고맙소 할머니.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집으로 돌아온 김학교는 기분 좋게 월아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둘 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웠지요. 월아야, 이리 와. 보거라. 오늘은 좋은 떡이 생겼다. 나으리께서 웬 떡을 가져오셨나이까? 뭐하냐? 시루떡이다. 할머니가 주었는데 참 맛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월아는 그 떡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지요. 나으리, 그 떡은 안 됩니다. 뭐라고? 왜 안 된다는 것이냐? 그 떡에서는 비릿한 쇠맛과 함께 역한 기름 냄새가 납니다. 마치 썩은 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싸웁니다.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무슨 헛소리냐? 이것 봐라.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굶주려서 헛것을 보는 게 아니냐? 비맞기는 배고픔에 못 이겨 월아의 말을 무시하고 떡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의 맛이 입안에 퍼졌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이걸 안 먹는단 말이냐? 그런데 떡을 삼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비맞귀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속쓰림 정도였지만 곧 날카로운 복통이 그의 배를 내지듯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배가 아프다. 나으리, 이게 대체 무슨? 비맞귀는 그날 밤새도록 심한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월아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미음을 끓여주고 찬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었지요. 그녀의 작은 손길이 김학균에게는 천사의 손길처럼 느껴졌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물을 좀 더 드시지요. 고맙다, 월아야. 내가 말렸는데 소녀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사흘 후 장터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만든 시루떡을 먹은 사람들이 잇따라 배탈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할머니가 비용을 아끼려고 상한 팥을 썼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도 참 돈에 눈이 멀어서 상한 팥을 썼다니. 우리 영감도 그 떡 먹고 사흘을 골골거렸어. 정말 복장이 터져. 이 소문을 들은 비맞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월아가 어떻게 그 떡의 이상을 미리 알았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월아가 그 떡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았을까? 나는 전혀 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비맞귀는 월아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루를 뒤집어 쓴 어린 계집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맑은 얼굴에는 소녀의 티를 벗은 여인의 선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제법 길게 자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릴 때마다
저 작은 아이의 몸 안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일기 시작했답니다. 월아야, 네, 나으리. 내가 그 떡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정말로 무언가 다른 냄새를 맡은 것이냐? 그건 괜찮다. 솔직히 말해보거라. 나는 너를 탓하지 않을 테니. 소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상했을 때나 혹은 사람이 아플 때의 냄새도 비막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능력이 아니었어. 혹시 이 아이가 나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수도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지 깨닫지 못했지요.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냐? 제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나으리께서도 아니야. 그것은 하늘이 내게 준 특별한 재주인 것 같구나. 그렇게 김학규는 월아의 비범한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머지않아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월아의 능력을 알게 된 후 김학균의 마음에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당장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와 함께라면 무언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월아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만 살 수는 없다. 비록 미천은 없지만 뭔가 해보려고 한다. 나으리께선 무엇을 하고자 하시나이까? 글이라도 써주고 편지라도 대필해주며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려 한다. 내가 비록 이 꼴이 되었지만 아직 붓을 잡을 힘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김학규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대필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의 글씨가 아름답고 문장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금씩 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지요. 그런 어느 날 김학규가 한 농부에 편지를 써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장터에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지요. 그 소란의 중심에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보자. 이 장터에서 장사하는 놈들. 내가 새로 들려온 명주실과 비단을 보아라. 이런 좋은 물건을 이 값에 파는 것은 나 박진곤의 큰 인심이다. 디맛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진곤,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그 악랄한 자가 이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비막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부대에서 먹물이 종이에 번져나갔지요. 박진곤이 이토록 김학규를 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상놈의 자식이라며 김학규에게 무시당했던 그 기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심장을 얼음꽃처럼 쑤셔댔던 것이지요.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는 김학규를 단순히 몰락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자존심까지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날이 괜찮으시나이까? 갑자기 얼굴이 아니다. 잠시만. 박진고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김학규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곧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야? 혹시 김학규 아니냐? 아, 맞구나. 김학규. 한때는 잘 나가던 김진사 덱토련님. 아직도 이 꼴로 살아 있었는가? 장터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구경거리를 찾은 듯 모여들었지요. 김학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월라가 자신의 뒤에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을리, 박진곤, 하하, 그래, 나다. 나 박진곤이다. 어떠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이 꼴이구나. 참 신기하지 않느냐? 얘들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한때는 이 고을에서 가장 잘 나가던 짐진사댁 도련님이다. 그런데 지은 꼴을 봐라. 하하. 김학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박진곤과 맞서봤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잘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축하한다. 축하라니 참 고맙군. 그런데 말이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혹시 대필업이냐? 하하, 명문과 도련님이 길거리에서 남의 편지나 써주고 있다니. 박진곤의 웃음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김학교의 가슴을 칼로 돌려내는 듯 했지요. 하지만 그때 월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나을리께서는 비록 지금은 이러하시나 마음씨가 고드신 분이며 곧 크게 성공하실 분입니다. 오, 이게 뭐냐? 거지 주제에 계집아이까지 떠느리고 있네. 하, 정말 볼거리가 아니야. 월라야, 그만. 김학규, 내 말 잘 들어라. 이 고을에서 내가 뭘 하든 나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숨쉬는 것도 거슬린다는 것을 명심해라. 박진곤은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돌려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음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마치 무언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김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진곤을 다시 마주친 충격도 컸지만 더 큰 걱정은 앞으로였지요. 그 악랄한 자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진곤, 그 자가 나타나다니. 하필이면 지금 나으리 잠이 오지 않으시나요? 월라야, 너는 오늘 무서웠을 것이다. 괜찮았느냐? 소녀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서 무서운 냄새가 났습니다. 무서운 냄새, 피냄새와 쇠냄새가 섞인 마치 칼의 피가 묻은 듯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의 냄새도 함께. 거짓말의 냄새. 사람이 나쁜 일을 꾸밀 때 나는 냄새입니다. 기막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월아이 능력이 단순히 상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 아이가 사람의 악한 마음까지도 냄새로 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월라야? 그러면 박진곤이 정말로 무언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김학교의 대표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누군가 뒤에서 방에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날이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또 부탁드리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김학규의 앞에는 아무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비교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박진곤. 그자가 나를 완전히 망치하는 모양이야. 나으리, 이제 정말 끝인가?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그러나 김학규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진곤의 진짜 악한 계획이 곧 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박진곤의 방해로
생계마저 막막해진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고을에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쓰이는 엽전 중에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몇 사람만 수군거리던 이야기가 점점 더 큰 혼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 받은 엽전 중에 이상한 것들이 섞여 있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제 미을 팔보받은 돈 중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 색깔도 다르고 무게도 이상하고 디학규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요. 어차피 자신에게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곧 그의 운명과 깊이 얽히게 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한편 박진고는 자신의 화려한 저택에서 이방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에는 섬뜩한 아기가 스며 있었지요. 정치국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 걱정 마십시오. 박대감님, 가짜 역전들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골 전체가 대원란에 빠질 것입니다. 좋다.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해서 물건을 헐값에 내놓게 될 것이고 나는 그것들을 모두 사들이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대감님, 혹시 들통이 나면 들통? 누가 감히 나를 의심하겠는가? 게다가 나는 완벽한 희생양도 준비해 두었다. 희생양이라니요? 김학규, 그 몰락한 양반놈 말이다. 때가 되면 그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다. 궁핍한 몰락 양반이 가짜 돈을 만들었다고 해도 누가 의심이나 하겠는가. 두 악인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김학규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며칠 후 가짜 역전의 혼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장터의 모든 상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엽전들을 봐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란 말이야. 아이고, 이거 어쩐다. 이러다가 장사를 아예 못하겠어. 가짜 돈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누가 물건을 팔겠어? 디마기도 이런 혼란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도 막막했지만 선량한 상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월하야, 이 골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가는구나. 나으리, 혹시 이 일이 그 사람 박진공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드냐? 그날 그 사람에게서 맡은 냄새가 지금 시장의 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김학규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닥쳤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팔아од은 엽전들 중에 가짜가 섞여 있었던 것이지요. 나으리, 이게 뭡니까? 나으리께서 어제 주신 돈 중에 가짜가 있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나으리가 준 엽전들을 가지고 있다가 관아에 불려가서 크게 혼이 나고 왔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이건 저도 모르고 받았던 것인데 정말 모르셨다는 겁니까? 혹시 나으리께서 고의로?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쌀집 주인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곧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김학규는 가짜 돈을 유통시킨 사기꾼으로 의심받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김학규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짜 돈, 사기꾼이라는 누명까지 쓰고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진 것 같았지요. 하늘이시여, 이 몸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시련을 나으리 술을 그만 드시지요. 몸에 해롭습니다. 월아야, 나는 이제 정말로 끝장인 것 같구나. 사기꾼 누명까지 써가지고 나으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주겠느냐? 누가 이 몰락한 양반의 말을 믿어주겠어. 월아는 그런 김학규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선량한 사람이 악한 자들의 계략에 의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지요.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나으리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박진고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김학교가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기뻐했지요. 하하, 김학교, 그놈이 벌써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니 정말 통쾌하군. 역시 대감님의 계획이 뛰어나십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압박하면, 그래, 이제 마지막 수를 둘 때가 되었다. 김학규를 완전히 끝장내 버릴 시간이 말이다. 박진곤의 입가에 악마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김학규를 완전히 파멸시킬 마지막 계획을 이미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었지요.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김학규, 너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박진고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거지 소녀 월아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기가 곧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절망에 빠져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밤, 월아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천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그것은 그동안 푼푼히 모아온 엽전들이었습니다. 나으리, 월아야, 너도 나를 떠날 거냐? 이 사기꾼에게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으리는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분이십니다. 월아는 천 보자기를 펼쳐 엽전들을 김학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전들이 촛불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작은 희망의 별들 같아 보였지요. 촛불 아래 마주 앉은 월아의 얼굴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고된 심부름으로 살짝 트고 가늘어진 손가락이 엽전을 감싸고 있는 모습에 김학규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지요. 나으리, 이것은 소녀가 그동안 조금씩 모은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게 뭐냐? 네가 언제 이런 돈을. 나으리께서 장터에 나가실 때 소녀도 남들 심부름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며 조금씩 모았습니다. 비로소 김학균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월아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때였습니다. 월아가 엽전들을 만지다가 갑자기 몇 개를 따로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지요. 나으리, 이것들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냐. 이 엽전들은 다른 엽전들과 냄새가 다릅니다. 진짜 엽전에서는 구리의 차가운 냄새가 나는데 이것들에서는 희한한 먹물 냄새와 흙인가 섞여납니다. 김학규는 그 순간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과거 시루떡 사건이, 그리고 월아의 놀라운 후각 능력이 떠올랐지요. 혹시 이것이 해답일까요? 월아야, 정말 확실한 것이냐? 이 엽전들이 가짜라는 것이네? 나으리, 소녀의 코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네, 나으리. 소녀의 이 재주가 나으리의 억울함을 푸는데 쓰일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김학균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월화의 능력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김학균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술기운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저는 진짜 엽전과 가짜 엽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김학균에게 쏠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나으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또 냄새입니까? 냄새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냄새라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월라야, 이리 와서 보여주거라. 월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끼며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여러분께서 의심스러워하시는 엽전들을 가져오시면 소녀가 냄새로 구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오. 내가 가짜라고 의심되는 엽전들을 가져올 테니 곧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심스러운 엽전들을 가져왔습니다. 월라는 그 엽전들을 하나씩 코에 가져다 대며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차가운 구리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먹물과 흙의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같은 냄새가 납니다. 월라는 계속해서 엽전들을 구별해냈습니다. 그녀의 판정은 신속하고 확신에 차 있었지요. 사람들은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로 구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계집아이가 말하는 가짜 엽전들, 정말로 뭔가 이상해 보이긴 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비막교의 집 앞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지요. 며칠 전만 해도 사기꾼으로 몰렸던 기가 이제는 구원자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리, 제 엽전들도 좀 봐주십시오.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잤습니다. 모두들 차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하나 정확히 봐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박진고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지요. 뭐라고? 김막규가 냄새로 가짜 엽전을 구별한다고? 대감님, 이러다가 우리 일이 들통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냄새로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박진고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김막규가 가짜 엽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김막규를 당장 막아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아에 고발하는 것이다. 민심을 현혹하는 요망한 사기꾼이라고 말이야. 그로부터 사흘 후 막규의 명성은 이 고을을 넘어 다른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통한 선비라 불렀고 월라를 천리한 소녀라고 불렀지요. 사람들의 환호와 명성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월라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소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관군들이 기의 집을 포위했지요. 김막규, 민심을 현혹하는 사기꾼 김막규, 관하로 동행하라. 뭐라고요? 사기꾼이라니? 박진고 대감과 이방님의 고발이다. 어서 따라오너라. 월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진고의 냄새, 그 악한 냄새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였습니다. 나으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김학규와 월라는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관아의 대청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또 어른을 비롯하여 박진고와 이방, 그리고 이 기묘한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고을의 유지들까지 대청마루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김학규를 앞으로 나오게 하라. 김학규, 앞으로 나와 꿇어 앉아라. 김학규는 당당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월라가 조심스럽게 따라왔지요. 박진고는 그 모습을 보며 음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또 어른, 저 자가 바로 민심을 현혹하는 사기꾼 김막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요사한 술법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사옵니다. 김학규, 내가 들으니 냄새로 진짜와 가짜 엽전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더냐? 그렇사옵니다. 사또 어른, 그런 일이 어찌 가능하단 말이냐? 냄새로 돈을 구별한다는 것이. 저 어른,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어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또 어른? 그런 허황된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 무슨 속임수가. 사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짜 엽전과 가짜 엽전을 섞어 가져오게 했지요. 예, 좋다. 직접 시험해 보자. 만약 거짓이라면 너희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좋사옵니다. 곧 관리가 여러 엽전들을 쟁반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었고 아무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지요. 이 계집아이가 구별한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재주가 있다면 보여주거라. 단 만약 속인다면 소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사옵니다. 사또는 월라의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엽전들을 하나씩 그녀의 코앞에 가져다 댔지요. 대청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방이 슬쩍 품에서 강한 향내가 나는 향을 꺼내 엽전 쟁반 아래로 슬쩍 밀어넣었습니다. 월라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지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세 번째 엽전을 맡을 때였습니다. 월라가 갑자기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향냄새가 그녀의 코를 어지럽혔기 때문이지요. 박진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월라는 잠시 숨을 멈추고 다시 한번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향내의 강한 향기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 나오는 흙내음을 찾아냈습니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월라는 그 뒤로 계속해서 엽전들을 정확히 구별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이것은 진짜입니다. 정말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인가? 사또는 직접 월라가 구별한 엽전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월라의 판정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놀랍다. 정말 놀라운 일이로다. 사또 어른 그런 일이 어떻게 분명 무슨 속임수가. 하지만 사또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월라가 가짜라고 판정한 엽전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지요. 구분이 가능하다면 가짜 엽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사또 어른, 혹시 이 가짜 엽전들을 만든 자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이것들을 만든 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박진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사또 어른, 저는 급한 용무가 있어서 잠깐. 박진곤,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느냐? 아,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때 뒤쪽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는 박진곤의 하수인 중 하나였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것 같았지요. 사또 어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곤 대감께서 가짜 돈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자식이 내가 무슨 헛소리를. 대감의 집 뒤뜰에 가짜 엽전을 만드는 주조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또 어른, 그자의 말을 믿으시면 당장 박진곤의 집을 수색하라. 1시간 후 관군들이 박진곤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가짜 엽전을 만들기 위한 주조틀과 특이한 먹물, 그리고 수많은 가짜 엽전들이었지요. 사또, 박진곤의 집 뒤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발견했사옵니다. 이 역적놈들아, 감히 나라의 화폐를 위조하다니. 사또 어른, 저는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월라는 그 가짜 엽전들과 먹물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어른, 이것들이 바로 그 냄새입니다. 소녀가 계속 맡아왔던 그 이상한 냄새가 정말 놀라운 능력이로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진곤과 이방은 백성들을 속이고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죄로 엄한 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김학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구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다. 고맙습니다. 사또 어른. 그리고 이 아이 정말 하늘이 내린 재주로다. 너희 덕분에 이 고을이 큰 화를 면했다. 사또는 김학규와 월라에게 큰 상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학규의 과거, 억울했던 일들도 모두 조사하여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학교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금으로 집을 수리하고 작은 서당도 열었지요. 월라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김학규의 수양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라야, 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아버님, 소녀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 이제 너는 내 딸이다. 평생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서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고 월라는 아이들을 돌보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여러분, 글자를 바르게 써야 해요. 그래,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한편 박진곤과 이방은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들의 재산으로는 가짜 엽전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도왔고 고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요. 어느 날 저녁 김학규와 월라는 작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라야,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아버님, 그때 아버님께서 소녀를 거두어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다. 너를 만난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 소녀도 아버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작은 인연이 큰 복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월나는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아가씨로 자랐고 학교는 존경받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 고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며 작은 선행이 때로는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김학규와 거지 소녀 월아의 이야기는 조선 말기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선함과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한 양을 내어 이름도 모르는 소녀를 구한 김학규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월아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임을 상징합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진심과 정의는 결국 드러나며 선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의 가치가 부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에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며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도 선의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깁니다.